오늘의 주요 뉴스입니다. 조태용 국정원장이 홍장원 전 국정원 1차장의 체포 명단 메모에 대해 사실과 다른 부분이 많다고 주장했습니다. 윤석열 대통령 측은 헌재가 헌재법을 위반해 재판을 진행하고 있다고 반발하며 중대 결심까지 언급했습니다. 대전 초등학생을 살해한 교사가 범행 전 흉기를 사면서 점원에게 잘 드는 칼이 있는지 태연하게 물어본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푸틴 러시아 대통령과 젤렌스키 우크라이나 대통령에게 각각 전화를 걸어 종전 협상 개시 합의했다고 밝혔습니다. 오늘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탄핵 심판 8회차 변론엔 조태용 국정원장과 김봉식 전 서울청장 그리고 조성현 수도방위사령부 1경비단장이 증인으로 출석했습니다. 탄핵 심판 종반에 출석한 이 3명의 증인이 오늘 어떤 발언을 내놨는지 하나하나 살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조태용 국정원장부터 보겠습니다. 조 원장은 홍장원 전 국가정보원 1차장과 다른 주장을 해왔죠. 오늘은 이에 더해 홍 전 차장이 거짓말을 하고 있다는 증거라며 그가 있었던 시각, 장소가 사실이 아니었다고, 그가 얘기한 메모도 실은 넉 장이었다고 주장했습니다. 첫 소식 이혁재 기자가 보도합니다. 홍장원 차장의 그 메모 그리고 증언의 신뢰성에 대해서 저는 강한 의문을 가집니다. 탄핵 심판 8차 변론은 시작부터 홍장원 전 국가정보원 1차장 폭로의 사실관계 여부가 쟁점이 됐습니다. 조태용 국가정보원장은 CCTV를 통해 확인했다며 홍 전 차장의 국회의원 체포 명단 메모의 신빙성을 문제 삼았습니다. 어두운 공터에서 갑자기 이제 메모를 쓰게 돼서 급히 썼다라고 했는데 거기가 아니고 그 청사에 있는 본인 사무실에 있었습니다. 또 홍 전 차장 메모는 계엄 당일 공관 앞에서 쓴 메모, 자신이 쓴 메모를 보좌관에게 옮겨 적으라 한 메모가 있고, 여기에 더해 계엄 다음 날 홍 전 차장이 보좌관을 통해 기억나는 대로 쓰라고 한 메모와 누군가 세 번째 메모에 덧붙여 쓴 것까지 메모가 4종류나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하지만 조 원장은 홍 전 차장의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 한동훈 당시 국민의힘 대표를 잡으러 다닐 것 같다는 보고에 아무런 반응을 하지 못한 이유에 대해선 명확한 입장을 내놓지 못했습니다. 윤석열 대통령도 직접 나서서 홍 전 차장에게 체포 지시는 없었다고 재차 강조했습니다. 제가 홍장원에게 전화한 것은 경호 정보에 대해서 협조를 하니까 격려 전화를 한번 해줘야 되겠다고 해서 한 것인데. MBN 뉴스 이혁재입니다. 비상겸 당일 윤석열 대통령이 홍장원 전 국정원 1차장에게 걸었던 2차례의 전화에 대해서도 여러 의문점이 있습니다. 당시 통화에서 무슨 말이 오갔는지, 윤 대통령이 국정원장을 두고 굳이 차장에게 전화한 이유는 무엇인지 등등인데 역시나 오늘 이에 대한 질문들이 쏟아졌죠. 조태용 국정원장은 윤 대통령이 나를 미국에 있는 것으로 오해해서 생긴 일이라고 했지만 그래도 의혹은 남습니다. 현조 기자가 보도합니다. 홍장원 국가정보원 1차장은 비상계엄 선포 당일 윤석열 대통령으로부터 전화가 와 싹 다 잡아들이란 지시를 받았다고 주장해왔습니다. 윤 대통령은 국정원장이 부재 중이라 차장에게 격려 차원의 전화를 한 거라고 반박하고 있습니다. 탄핵 심판 증인으로 나온 조태용 국정원장은 당시 자기가 미국에 있는 것으로 윤 대통령이 착각해 벌어진 일이라고 설명했습니다. 저는 뭐 여기 있으니까 여기라고 다 대답을 한 건데 대통령께서는 미국으로 오해하실 수도 있겠다. 또 그날 경황이 없으니까 뒷부분에 했던 말씀을 좀 못 들으셨을 수도 있겠다고 생각합니다. 윤 대통령이 국정원장이 아닌 차장에게 전화한 건 이런 오해에서 비롯된 일이란 겁니다. 조 원장은 윤 대통령이 국정원 업무에 대한 이해도가 높다며 체포 지원 지시를 하진 않았을 것이라고 증언했습니다. 지시를 하실 거면 제기하시는 게 맞다고. 위치 추적이든 아니면 뭐 체포 지원이든 1차장 소관 역량으로서는 하기가 어려운 업무입니다. 윤 대통령은 조 원장이 미국에 있는 줄로 알았다며 당시 상황을 구체적으로 설명했습니다. 원장님, 아직 거기시죠? 제가 이랬습니다. 저는 미국으로 생각하고 그랬더니 예, 저 아직 여기입니다 라고 답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저는 그게 미국에 여전히 계신다고 알았기 때문에. 헌법재판소가 국정원장과 차장 사이 서로 다른 증언을 두고 어떤 판단을 내릴지 탄핵심판 결론에 적지 않은 영향을 미칠 걸로 예상됩니다. MBN 뉴스 현지호입니다.
이번엔 비상계엄 당시 이진우 수도방위사령관의 지시를 받았던 조성현 수방사 제1경비단장의 진술을 살펴보겠습니다. 조 단장은 당시 이 사령관으로부터 국회의원을 끌어내라는 지시가 있었다고 증언했습니다. 윤 대통령 측의 반발이 있었지만 조 단장 제 부하도 알 것이라며 쐐기를 박았습니다. 박기원 기자입니다. 조성현 수도방위사령부 제1경비단장은 재판부가 직권으로 채택한 증인으로 정영식 재판관은 시작부터 직접 신문했습니다. 국회 본청 내부로 진입해서 국회의원을 끌어내리는 지시를 받은 적이 있냐는 정 재판관의 질문에 조 단장은 그런 임무를 부여받았다고 답변했습니다. 재판관이 이진우 당시 수방사령관의 지시인 것인가 라고 재차 묻자 조 단장은 그렇습니다 라고 답했습니다. 앞서 지난 4일 열렸던 5차 변론에서 이진우 전 사령관은 해당 질문에 답변을 거부했는데 조 단장은 이 사령관으로부터 들었다고 증언한 겁니다. 윤 대통령 측이 검찰 진술서를 언급하며 조 단장이 이 전 사령관의 지시를 확대 해석한 게 아니냐고 질문하자 정 재판관은 앞뒤 맥락을 끊고 답을 강요하듯이 질문하면 어떻게 하냐며 제지하기도 했습니다. 윤 대통령 측은 증인이 여러 가지 목적을 갖고 허위 진술을 하고 있다고 주장했고 이에 조 단장은 아무리 거짓말을 해도 제 부하들은 알 것이라며 그때 했던 역할을 진술했을 뿐이라고 밝혔습니다. 조 단장에 대한 증인신문 때 윤 대통령은 재판정 밖으로 나간 상태였습니다. MBN 뉴스 박규원입니다. 비상계엄 당시 서울경찰청장이었던 김봉식 전 청장도 오늘 탄핵 심판의 증인으로 나왔습니다. 김 전 청장은 대통령으로부터 국회 출입을 통제하라거나 주요 인사를 체포하라는 지시를 받은 적이 없다고 했는데 그럼 왜 국회에 경찰을 보낸 걸까요? 국회 통제를 한 건 질서 유지 차원이었다고 합니다. 이어서 길기범 기자입니다. 비상계엄 당시 국회 출입을 통제한 당사자 중 한 명인 김봉식 전 서울경찰청장. 김 전 청장은 국회 출입을 막은 건 질서 유지를 위해서였다며 대통령으로부터 국회 봉쇄 지시 등을 받은 적이 없다고 강조했습니다. 국회 출입을 전면 차단 내지 봉쇄하라, 국회의원의 출입을 막아라 라고 지시한 적 없으시죠? 예, 주요 인사를 체포하라 라고 지시한 적 있습니까? 예, 그런 사실 없습니다. 또 밤 11시 넘어 경찰이 2차로 국회 출입을 막은 것도 포고령 해석에 따른 것이었다며 이는 조지호 경찰청장의 지시였다고 증언했습니다. 본청에서부터 계엄 관련해서 포고령이 하달되었고 거기에 따라서 국회 전면 차단이 필요하다는 그런 지시에 따라서 그렇게 했습니다. 네. 이 2차 통제 조지호 청장이 지시한 거죠? 예. 김 전 청장은 계엄 선포 전 삼청동 안가에서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으로부터 시간, 장소 등이 적힌 문건을 받았다고도 언급했습니다. 22시 국회가 적혀 있던 것만 기억나는데 밤 10시에 국회에 출동해야 한다는 뜻으로 질서 유지 차원으로 이해했다고 말했습니다. 경찰이 해야 될 부분이라고 언급된 내용은 없었던 걸로 기억합니다. 김 전 청장은 윤 대통령으로부터 비상계엄 다음 날 조기에 잘 끝났다는 취지의 격려 전화를 받기도 했다고 덧붙였습니다. MBN 뉴스 길기범입니다. 헌법재판소가 윤석열 대통령의 탄핵 심판 추가 기일을 정했습니다. 일단 다음 주 화요일 한 번 더 기일을 열겠다고요. 추가로 증인을 채택할지 여부에 대해선 내일 결정할 거라고 했는데 윤석열 대통령 측은 헌재가 한덕수 총리 등 자신이 신청한 증인들을 부르지 않은 데 대해 편향적으로 심리를 진행하고 있다며 중대 결정을 할 수도 있다고 압박했습니다. 최희지 기자입니다. 헌법재판소가 오는 18일에 탄핵심판 9회차 변론기일을 열기로 했습니다. 그동안 살펴보지 못한 증거 자료를 열람하고 재판에서 다퉜던 주장과 입증을 정리할 기회를 주겠다는 겁니다. 9차 기일은 2월 18일 화요일 오후 2시입니다. 윤석열 대통령 측이 요청한 추가 증인 신청 채택 여부는 내일 평의를 통해 결정하기로 했습니다. 내일 평의를 합니다. 평의에서 정해지면 알려드리겠습니다. 윤 대통령 측은 한덕수 국무총리와 홍장원 전 국정원 1차장, 건강상 이유로 불출석한 조지호 전 경찰청장 등에 대해 추가 증인 신청을 했습니다. 윤 대통령 측은 한 국무총리의 증인 신청을 기각한 것 등을 지적하며 재판부를 압박하기도 했습니다. 지금과 같은 심리가 계속된다면 대리인단은 중대한 결심을 할 수밖에 없다는 점을 말씀드립니다.
헌재가 추가 증인을 채택할 경우 최소 한 차례 이상 변론이 더 열릴 것으로 예상됩니다. 그렇게 되면 이달 말쯤 변론이 종결되고 윤 대통령 탄핵 심판 선고는 3월 초쯤이면 결론이 날 것으로 보입니다. 한편 윤 대통령 측이 언급한 중대 결심으로는 대리인단 총 사퇴 등이 거론되는데 만약 사퇴 결단을 내린다면 탄핵 심판 막판 최대 변수가 될 것으로 보입니다. MBN 뉴스 최희지입니다. 윤석열 대통령 탄핵을 반대하는 시민들의 모임 국민변호인단이 조금 전 서울 청계광장에서 출범식을 열었습니다. 정기적으로 집회를 열고 탄핵을 반대하는 범국민운동에 전념하겠다는 건데 헌재가 탄핵 쪽으로 기우는 듯하니 여론전을 벌이는 거겠죠. 현장에 나가 있는 취재기자 연결하겠습니다. 장동건 기자, 생각보다 사람이 더 많네요. 네, 저희 취재진 뒤로 다양한 손팻말을 들고 청계광장을 찾은 윤석열 대통령 지지자들의 모습을 보실 수 있으실 겁니다. 조금 전인 오후 6시부터 이들은 대통령 국민변호인단 출범식을 진행하고 있는데요. 쌀쌀한 날씨지만 다양한 연령층의 시민들이 모여 대통령 사수, 탄핵 반대와 같은 구호를 외치고 있습니다. 국민변호인단은 윤 대통령 측인 석동현 변호사가 단장을 맡았는데요. 헌재 탄핵 심판 선고를 앞두고 보수 진영 결집에 나선 건데 현재 가입자는 15만 명을 돌파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국민변호인단은 출범식을 계기로 헌재 선고가 이뤄질 때까지 탄핵을 반대하는 집회에 전념한다는 방침입니다. 취재진이 만난 참가자들은 헌재가 오는 18일 9차 변론 기일을 추가 지정한 것을 두고 윤 대통령 측의 입장을 확실하게 보여줄 기회가 왔다며 반기기도 했습니다. 기일이 연장된 것 자체는 환영할 일이죠. 다만 공정한 재판이 이루어져야 된다라는 입장입니다. 오늘 8차 변론 기일이 열린 헌재 앞에서도 탄핵 찬반 집회가 이어졌는데요. 시간대가 겹치지 않아 다행히 양측의 충돌 상황은 벌어지지 않았지만 긴장감은 여전했습니다. 경찰 역시 서부지법 난동 사태와 같은 일이 벌어질 것을 대비해 차벽과 바리케이드 등을 촘촘히 세워두는 모습도 발견됐습니다. 지금까지 서울 중구 청계광장에서 MBN 뉴스 장동건입니다. 문영배 헌재 소장 권한대행이 가입된 고등학교 동문 온라인 카페에 수년간 음란물이 올라온 사실이 드러나 방조 논란이 일고 있습니다. 국민의힘은 문 대행의 사과와 사퇴를 촉구하고 나섰는데 더불어민주당은 헌재를 흔들지 좀 말라고 반박했습니다. 백길종 기자입니다. 문영배 헌재 소장 권한대행에 고등학교 동문들이 가입한 한 온라인 카페입니다. 얼핏 보면 다른 카페와 다르지 않지만 유머방에 접속하니 낯뜨거운 음란물이 다수 발견됩니다. 지금은 대부분 삭제됐지만 무려 2천여 건에 달하는 음란물에는 미성년자와 관련된 게시물도 있던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그런데 문 대행 역시 해당 카페를 방문한 사실이 알려지면서 음란물 게시를 방조한 것이 아니냐는 의혹이 불거졌습니다. 헌법재판소 홈페이지 등에는 비판 글이 잇따랐고 일부 네티즌은 모친상 부고 게시물을 찾아내 욕설이 담긴 휴대전화 메시지를 문 대행에게 보낸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한 학부모 단체는 경찰에 음란물 신고와 함께 문 대행의 사퇴를 촉구했습니다. 논란이 확산하는 가운데 헌재는 카페 해킹에 대한 철저한 수사도 바란다는 문 대행의 입장을 전했습니다. 국민의힘에서는 문 대행의 사과와 사퇴를 촉구하고 나섰는데 더불어민주당은 헌법재판소 흔들기가 용인할 수준이 넘었다고 지적했습니다. MBN 뉴스 백길종입니다. 국민의힘은 탄핵 기획서를 띄우며 헌재를 압박했습니다. 대통령 탄핵의 결정적 트리거가 된 곽종근 전 특수전사령관과 홍장원 전 국정원 1차장, 이 두 사람이 폭로 전에 민주당 의원과 만났고 민주당과 모의해서 거짓 진술을 했다고요. 만일 조작된 진술로 졸속 재판을 하면 씻을 수 없는 죄를 짓는 것이라고도 경고했습니다. 김지영 기자입니다. 국민의힘은 대정부 질문에서 민주당의 조직적 회유 의혹을 제기한 성일종 의원의 폭로를 다시 한번 언급했습니다. 곽종근 전 특수전사령관의 의원들을 끄집어내라는 대통령 지시 발언은 민주당 의원들이 적어준 답변이라고 주장했습니다. 정치인 체포 지시 발언을 한 홍장원 전 국정원 1차장은 폭로 전 민주당 의원과 연락한 사실이 드러났다고 지적했습니다. 홍장원, 곽종근 두 증인이 민주당과 이렇게 끈끈한 관계를 맺고 있는데 어떻게 두 사람의 증언을 객관적 사실로 볼 수 있겠습니까?
오히려 민주당과의 검은 커넥션, 기획서를 의심한 조작된 진술과 증거로 졸속 재판을 한다면 헌정사에 씻을 수 없는 죄를 짓는 것이라며 헌재를 압박했습니다. 나아가 문영배 헌재소장 권한대행의 탄핵과 사퇴까지 꺼내들었습니다. 김기현 의원은 헌법에 규정된 무죄 추정, 형사소송법 준용 원칙을 모두 무시했다며 헌재법 위반죄 등으로 형사처벌을 받아야 한다면서 탄핵 사유가 차고 넘친다고 비판했습니다. 문 대행의 동창 카페에 음란물이 공유됐다는 의혹을 지적한 나경원 의원은 헌재 도덕성을 무너뜨린 책임을 지고 즉각 사퇴하라고 촉구했습니다. 탄핵 심판 선고가 가까워지면서 증언의 신빙성과 헌재의 편향성에 대한 여당의 공세는 더 거세질 것으로 보입니다. MBN 뉴스 김지영입니다. 민주당은 주요 증인들을 회유했다는 국민의힘 주장을 강하게 부인했습니다. 면책 특권 뒤에 숨은 새빨간 거짓말이라며 녹취 같은 증거를 제시하라고 했죠. 또 윤석열 대통령을 파면해야 할 증거는 이미 충분하다며 탄핵 심판 지연을 위한 더 이상의 꼼수는 용납지 않겠다고도 했습니다. 이교욱 기자가 보도합니다. 국민의힘이 탄핵 기획서를 주장하자 당사자로 거론된 민주당 의원들이 즉각 반발했습니다. 박선원 의원은 국가정보원에 근무할 당시 홍장원 1차장의 얼굴도 본 적이 없다며 인사청탁 의혹을 전면 부정했습니다. 국회의원이 된 지 9개월밖에 안 되었습니다. 국가정보원의 제1차장, 국가정보원의 원장 특별보좌관이 무슨 인사청탁을 하겠습니까? 주요 증인 회유설 당사자로 지목된 박범계 의원은 곽종근 전 사령관이 이미 헌재에서 의혹을 부인했다고 일축하고 제보의 근거가 된 대화 녹취를 공개하라고 역공했습니다. 민주당은 헌법재판소를 향해서도 빠른 결론을 촉구했습니다. 윤석열 대통령을 파면해야 할 이유와 증거는 이미 충분하다며 국가 안정을 위해 빨리 사태가 마무리돼야 한다는 주장입니다. 재판정에 뻔뻔하게 앉아있는 그 얼굴을 보는 것 자체가 고역입니다. 윤석열을 파면해야 대한민국이 삽니다. 민주당은 늦어도 3월 초엔 선고가 이루어져야 한다며 시한을 제시하고 탄핵 심판 지연을 위한 더 이상의 꼼수를 막겠다는 입장입니다. MBN 뉴스 이교욱입니다. 법조팀 우정환 기자와 뉴스 추적으로 이어가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국회의원 등 체포 지시를 받았다는 홍장원 전 국정원 전 차장과 그리고 오늘 나온 조태영 국정원장의 얘기가 다릅니다. 우선 좀 정리를 해주시죠. 네, 홍장원 전 국가정보원 1차장은 비상계엄 선포 당시 윤석열 대통령으로부터 싹 잡아들여라, 정리해라 이런 지시를 받았다고 했습니다. 네. 그리고 여인영 당시 국군 방첩사령관으로부터 체포 명단을 들었다고 증언한 바 있습니다. 방첩사령관이 얘기했던 이 사람들을 체포해서 방첩사 구금시설에 감금한 다음에 조사한다는 향후의 계획을 듣고. 근데 조태영 원장은 이게 아니라는 거잖아요. 거짓말이라는 건데 그것에 대한 그 증거로 메모를 문제 삼았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그 재판정에서 공개됐었고 지금 화면으로도 이제 보시고 있을 홍장원 메모입니다. 저겁니다. 이 홍 전 차장은 여인영 전 사령관에게 명단을 들을 당시에 본인이 직접 흘려 적은 1차 메모가 있었고 보좌관이 이를 보고 다시 정자로 적게 한 메모가 있는데 네. 그게 바로 이 메모다 이런 취지로 얘기를 했었습니다. 하지만 조태영 국가정보원장은 오늘 그게 한 단계가 더 있었다. 보좌관이 계엄 당일에 적은 2차 메모는 이게 행적을 알 수가 없고 다음 날이 돼서 보좌관이 다시 적은 3차 메모가 있다. 이게 바로 이 홍장원 메모다. 이렇게 주장을 한 겁니다. 네네. 이걸 보시면 파란색으로 적은 부분은 그 보좌관이 쓴 거고 네. 검은색 부분은 홍 전 차장이 수정하거나 추가한 내용이라면서 쉽게 말해 이 내용이 오염된 메모라는 주장입니다. 메모가 4가지가 있는 셈입니다. 그래서 그렇게 되면은 홍장원 차장이 이게 좀 굉장히 중요한 일이라고 저도 헌재 기록을 보니까 지난해 화요일에 아주 구체적으로 설명을 했는데 그 내용의 뼈대가 사실과 다른 겁니다. 홍장원 전 차장의 그 메모 신빙성을 우리는 의심해 봐야 하는 겁니까? 예, 아무래도 홍 전 차장의 메모가 이 불완전한 부분이 있다는 것은 헌법재판관도 이 지적했던 사실입니다. 이 여전 사령관이 요청했던 거는 검거 지원인데 왜 메모에는 검거 요청이라고 적었냐고 재판관이 묻자 홍 전 차장은 그건 정확하게 기억 못한 것이다 이렇게 인정하기도 했었습니다. 오늘 조 원장도 국정원에는 체포 권한이 없는 만큼
윤 대통령이 체포 지시를 했을 리 없다는 주장을 하는 근거가 되기도 하는 부분입니다. 윤 대통령 측이 홍 전 차장 주장을 계속해서 공격하고 있잖아요. 그 이유가 바로 이 메모가 탄핵에 결정적인 역할을 할 수 있기 때문 아니겠습니까? 네, 그렇습니다. 이 체포 관련 지시를 받았다 이런 진술 같은 경우에는 뭐 곽종근 전 육군 특수전 사령관을 비롯해서 다른 관계자들도 하고 있습니다. 네. 하지만 홍 전 차장은 이 메모라는 물증을 제시한 상태입니다. 네. 윤 대통령 측은 이 메모라는 물증의 신빙성을 깨야 하는 상황인 거죠. 이 메모의 작성 시점 그리고 메모를 쓴 홍 전 차장이 야당과 짰다. 또 윤 대통령과 통화할 때 술을 마신 상태였다. 이런 주장을 하는 게 바로 그런 이유입니다. 이 메모가 그렇게 결정적으로 중요한 거라면 만약에 이 메모의 신빙성이 약해진다면 윤 대통령이 원하는 대로 그러면은 체포 지시가 없었다고 인정을 받을 수도 있는 겁니까? 아무래도 그거는 쉽지 않을 것 같습니다. 왜냐면요, 이 체포 지시가 있었다. 이게 홍 전 차장의 입에서만 나온 주장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네. 이 쭉 나열해 보면요, 체포 관련 지시가 있었다고 말한 사람은 홍 전 차장과 곽 전 사령관, 조지호 경찰청장, 김대우 방첩사 수사단장, 이진우 전 수도방위 사령관의 수행장교, 그리고 오늘 출석한 조성현 수방사 1경비 단장이 있습니다. 물론 체포 관련 지시가 없었다라고 진술한 적도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이라든지 여전 사령관, 오늘 출석한 조 원장과 김봉식 전 서울경찰청장까지 역시 적지 않긴 합니다. 네. 다만 이들 같은 경우에는 모두 내란 혐의로 기소된 피고인이거나 피의자라는 점도 헌재는 고려할 걸로 보입니다. 지금 우리가 계속해서 일련의 사태를 보면 윤 대통령 측도 그렇고 여권도 그렇고 재판장 안팎에서 지금 문영배 헌재 소장뿐만 아니라 재판관들을 지금 계속해서 공격하고 있거든요. 이거는 결국 불리한 결과가 나오면 불복하겠다 이런 밑밥을 까는 거 아닐까요? 이 가능성이 없다고는 볼 수 없을 것 같습니다. 일단 윤 대통령 대리인단은 오늘 중대 결심을 할 수도 있다 이렇게 밝혔습니다. 이 구체적인 내용을 밝히진 않았지만 대리인단 총사퇴 이게 바로 거론되고 있습니다. 네. 이 헌재법을 보면요, 대리인이 없으면은 심판을 진행할 수가 없기 때문에 탄핵 심판이 중단될 가능성이 생기게 됩니다. 네네. 다만 이 헌재법을 같이 보면은 당사자가 변호사 자격이 있을 때는 대리인이 없어도 된다 이렇게 예외 규정을 두고 있어서 이 변호사 자격이 있는 윤 대통령은 해당하지 않는다. 그러네요. 이렇게 볼 여지도 있습니다. 네. 앞서 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 심판 때도 대리인단이 총사퇴 가능성을 언급하긴 했었는데 실제로 실행하지는 않았었습니다. 진짜 끝까지 가봐야 알겠네요. 지금까지 우정환 기자와 함께했습니다. 다음 소식입니다. 대전에서 초등학생을 흉기로 찔러 살해한 교사의 계획범죄 정황이 또 드러났습니다. 범행 당일 흉기를 구매하며 태연하게 잘 드는 칼 있나라고 점원에게 묻고 주방에서 쓰겠다는 취지로 말한 건데 이런 진술은 계획범죄 입증에 중요한 자료가 될 수 있습니다. 박은채 기자입니다. 오른손에 검은 봉지를 든 여성이 차를 향해 걸어갑니다. 봉지 안에 든 건 김하늘 양을 살해한 교사가 범행 때 사용한 흉기입니다. 가해 교사는 주방용품점에서 잘 드는 칼이 있느냐라고 가게 점원에게 물은 걸로 조사됐습니다. 칼이 없었고 그냥 흉기. 점원이 어디에 쓰려는 것인지 물어보자 가해 교사는 주방에서 사용할 용도라는 취지의 대답을 한 걸로 전해졌습니다. 김하늘 양에게 책을 주겠다며 학교 시청각실로 유인하는 것에 더해 계획된 범죄가 의심되는 정황입니다. 경찰은 자해를 했던 가해 교사가 이곳 중환자실에 머물고 있어 아직 직접 조사를 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가해 교사가 감형을 목표로 우울증 전력 등을 내세울 수도 있는 만큼 경찰은 피의자의 휴대폰 등 확보된 증거를 통해 범행의 계획성을 입증할 것으로 보입니다. MBN 뉴스 박은채입니다. 하늘 양을 살해한 교사는 교육당국에 병가, 휴직 권유를 전해 듣고 학교를 빠져나가 흉기를 산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그리고 약 2시간 30분 뒤에 하늘 양을 유인했던 거죠. 학교와 빈소엔 하루 종일 전국 각지에서 온 조문객들의 발길이 이어졌습니다. 황재형 기자가 보도합니다. 하늘 양을 하늘로 떠나보내기 위한 입관식이 오늘 오전 10시 엄숙히 진행됐습니다. 딸의 인형을 들고 참석한 엄마와 아빠는 슬픔 속에서도 꿋꿋이 자리를 지키며 영면을 기원했습니다. 남일 같지 않다는 한 할아버지는 손수 쓴 시를 빈소로 들고 와 유족에게 전달했습니다. 하늘이가 내 손녀나 마찬가지로 생각이 돼가지고 하늘이한테 잘 가라는 그런 시를 한 편 써들고 여기 왔습니다. 전남에서 달려온 한 초등학교 교사는 왠지 모를 죄책감에 눈시울이 붉어집니다. 미안한 마음이 굉장히 컸고 교사와 어른들이 어떤 역할을 해야 하는지에 대해서 좀 진지하고 깊게 고민을 해봐야겠다.
하늘양의 영정 앞에는 전국 각지에서 전해진 인형과 사탕, 야구 점퍼가 놓였습니다. 유가족과 관련한 일부 악의적인 기사 댓글이나 비방성 SNS 글이 이어지는 것에 대해서는 대전시 교육청이 자제를 당부했습니다. 교육청은 유가족에 대한 2차 피해가 우려된다고 밝혔고 경찰도 온라인 글과 영상에 대한 24시간 모니터링 체제를 가동했습니다. MBN 뉴스 황지연입니다. 하늘이법 입법이 속도를 내면서 정신질환에 대한 낙인 효과가 심화할 거라는 우려도 나옵니다. 법을 만드는 취지와는 달리 정신질환 교원이 위축되면 오히려 더 치료를 받지 못할 수 있다는 건데 정신질환은 판단 기준이 주관적이고 모호할 수도 있죠. 실제 법제화엔 진통에 따를 것으로 보입니다. 김민수 기자입니다. 조국 혁신당이 원내 정당으로는 처음으로 하늘이법을 발의했습니다. 교육청 규칙인 질환교원 심의위원회를 법령으로 규정해 실효성을 높이겠다는 취지입니다. 중대한 신체적, 정신적 질환으로 학생 보호 및 교육에 지장을 초래하는 경우 교장은 이를 지체 없이 교육감에게 보고해야 한다는 내용. 여야가 추진 중인 하늘이법 초안엔 정신질환을 앓는 교사가 휴직하거나 복직할 때 위원회 심의를 거치는 내용도 있습니다. 김문수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대표 발의를 검토하고 있는 법안에 학생과 학부모가 위원회에 참여하는 방안도 담겼습니다. 국민의힘은 전체 교원들에 대한 정신질환 검사 의무화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전문가들은 이런 법제화 움직임이 오히려 정신질환 교원을 더욱 음지로 내몰 것이라고 지적합니다. 실제로 그 환자들이 어떤 환자들인지도 잘 모르면서 점점 모든 이제 정신과 환자들에 대해서 위험한 사람으로 생각하는 편견을 갖게 되는데 교육부는 하늘이법이 우울증이 있는 모든 교원을 대상으로 하진 않을 것이라고 선을 그었습니다. 교육부 관계자는 법 적용 대상자의 범위를 직무 수행이 현저하게 곤란한 교원에 한정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정신질환적 증상과 중증도에 대한 판단 기준이 자의적일 수 있다는 지적에 대해선 명확한 판단 기준을 논의 중이라고 설명했습니다. MBN 뉴스 김민수입니다. 국회 대정부 질문 이틀째, 오늘 주제는 경제 분야였지만 정작 질의는 헌법재판소 논란과 계엄 사태로 집중됐습니다. 여당은 헌재를 향해 심판이 선수로 뛴다고 비판했고 야당은 마은혁 후보 임명을 주저하는 최상목 권한대행을 향해 거부권 권한대행이라고 몰아붙였습니다. 조희로 기자입니다. 경제 분야 대정부 질문에서 여야 의원들의 질문은 최상목 권한대행에 쏠렸습니다. 국민의힘은 헌법재판소의 공정성 논란을 파고들었습니다. 헌법재판소 보면 심판이 선수로 뛰고 있다는 느낌과 그리고 간심법으로 원님 재판하듯이 그렇게 하니까 신뢰가 떨어진 거 아닌가 그렇게. 문영배 헌법재판소장에 대해선 자유민주주의를 전복시키고 혁명을 얘기한 사람이 헌법재판관을 하고 있다고 비판했습니다. 민주당은 마은혁 헌법재판관 후보자를 임명하지 않는 최상목 권한대행을 향해 거부권 권한대행이라고 압박했습니다. 그 짱구 정신을 내란 속에 윤석열을 위해서 하지 마세요. 국민을 위해서 쓰면은 얼마든지 미래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어떻게 생각하세요? 전 어떠한 상황이 있어도 그 국가와 국민을 위해서 그다음에 그 민생하고 국정 안정을 위해서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내탓 공방에 여야가 고성을 주고받자 우원식 국회의장이 중재에 나서기도 했습니다. 당신이 나오니까 얘기지. 당신이라니. 당신이지 그럼 우리 형님이야? 무슨 당신이야? 당신이 그럼 내 우리 형님이야? 얘기 지키세요. 대선배한테 치매 소리도 과한 소리고 또 여기서 서로 주고받는 소리도 너무 과합니다. 경제 위기의 원인을 두고 야당은 계엄 때문에 경제가 무너졌다고 주장한 반면 여당은 국회를 장악한 야당의 폭거로 행정이 마비된 탓이라고 맞받았습니다. MBN 뉴스 조희로입니다. 더불어민주당은 또 35조 원 규모의 자체 추경안을 공개했습니다. 추경 편성 권한을 가진 정부를 압박하기 위한 건데 포기할 수도 있다고 했던 이재명표 공약인 민생회복지원금도 포함을 시켰습니다. 국민의힘은 조기 대선용이라고 비판했습니다. 강영호 기자입니다. 민주당이 제시한 35조 원 규모의 추경안은 크게 민생회복과 경제성장 분야로 나뉩니다. 민생회복 분야엔 소비진작 4대 패키지를 비롯해 소상공인과 농어민 지원 예산이
경제성장 분야엔 AI와 반도체 지원 예산이 포함됐습니다. 앞서 이 대표가 정부 여당과의 협상을 위해 포기할 수도 있다고 했던 자신의 대표 공약 민생회복 지원금도 13조 원 규모로 담겼습니다. 전 국민에게 1인당 25만 원의 지역화폐를 지급하고 기초수급자나 차상위 계층 등엔 10만 원을 추가 지급하는 방안입니다. 이 민생회복 소비 쿠폰은 전 국민을 대상으로 하는 것인데 정부와 또 여당과 협의하는 과정에서는 선별 지원으로 조정할 수도 있고. 민주당은 추경 편성 권한을 가진 정부를 향해 늦어도 2월 말까지는 정부안을 제시하라며 압박을 이어갔습니다. 앞서 추경 필요성을 밝힌 국민의힘은 민주당의 자체 추경안에 대해 조기 대선용이라며 깎아내렸습니다. 전 국민 25만 원 민생 지원금 총 13조 원이 버젓이 포함됐습니다. 경제를 살리자던 30조 추경이 결국 조기 대선용이었음이 확인됐습니다. 국회에 출석한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 역시 추경 필요성에 공감한다고 재차 밝힌 가운데 그간 난항을 겪던 여야정 국정협의회도 오는 20일 열기로 했습니다. MBN 뉴스 강영우입니다. 여당은 공식적으로 조기 대선은 없다는 입장이지만 잠룡들의 물밑 행보는 달라 보이죠. 취임 초기 정치 현안에 거리를 두던 오세훈 시장의 걸음도 빨라지고 있는데 오늘 MBN을 찾아 현안에 대한 입장을 밝혔습니다. 야권이 띄우는 명태균 특검법엔 재차 선을 그었고 한동훈 전 대표와의 연대설에는 입을 열었습니다. 이호정 기자가 전합니다. 개헌 청사진을 띄우며 사실상 대권 신호탄을 쏜 오세훈 서울시장의 보폭이 넓어지는 모양새입니다. 먼저 오 시장은 여론조사를 통해 시장 당선을 도왔다는 명태균 씨 주장과 관련해 검찰 수사를 촉구하며 당당한 입장을 강조했습니다. 조사를 안 하니까 무슨 특검을 하자 이런 얘기가 나오는 거 아닙니까? 전 지금 분명히 검찰은 직무 유기하고 있다고 생각하고요. 빨리 수사 안 해주면 정말 심정은 검찰청 앞에 가서 1인실이라도 하고 싶어요. 개헌 초기 탄핵 찬성을 피력했던 오 시장은 선명성을 내세우기보다는 헌재 판단을 지켜봐야 한다는 원론적 입장을 강조했습니다. 저는 당초에 탄핵 소추를 통해서 법의 심판을 한번 받아보자. 누가 봐도 계엄은 좀 무리스러웠으니까요. 그런데 지금 헌재에서 재판 진행되는 걸 보면서 상당히 우려하는 마음이 생깁니다. 일각에서 제기하는 한동훈 전 대표와의 연대설엔 선을 그었습니다. 지지층이 겹친다는 데도 동의할 수 없지만 지지층이 겹치면 연대 안 하죠. 그 이후에 식사 한 번, 차 한 잔 한 적이 없습니다. 그런 상태에서 왜 연대설이 나오는지 건. 헌법재판소의 탄핵 심판 결정이 가까워지면서 여권 내 잠룡들의 메시지 전쟁도 본격화되는 모양새입니다. MBN 뉴스 유호정입니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지난 총선 치욕스럽게 당을 떠난 분들에게 사과하라고 한 김경수 전 경남지사를 만났습니다. 친명과 비명 개파 갈등이 재점화할 조짐을 보이자 진화에 나선 듯하죠. 백지장도 맞들면 낫다면서 적어도 겉으로는 연대의 뜻을 모았습니다. 표선우 기자입니다. 지난해 12월 비상계엄 사태 직후 2달여 만에 만나면서 두 사람은 연대 필요성에 공감했습니다. 우리가 백지장도 맞들면 낫다는데 지사님의 지적이 완벽하게 옳습니다. 내란 극복을 위해 동의하는 모든 세력들이 힘을 합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지난 총선 공천을 겨냥해 치욕스럽게 당을 떠난 분들에게 사과해야 한다며 이 대표에게 통합을 요구해온 김 전 지사는 같은 입장을 되풀이했습니다. 최근 민주당의 행보와 관련해서는 쓴소리도 내놨습니다. 반도체 분야 주 52시간제 예외 적용 문제 등 최근 이 대표의 우클릭으로 평가된 모습을 우회적으로 비판한 겁니다. 우리 당의 정체성이나 노선을 바꿀 수 있는 또는 노선과 관련된 정책은 민주적인 토론과 수기 절차를 반드시 거쳐야 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합니다. 이보다 몇 시간 앞서 국회를 찾은 비명계 모임 초일회 소속 양기대 전 의원은 진정한 통합을 위한 방안으로 대선 경선 룰을 언급하며 이 대표를 직격했습니다. 이재명 대표로 정권 교체가 가능할 것인데 대한 의구심도 커지고 있는 것이 현재 상황입니다. 기득권을 어느 시점에서는 내려놓고 공정하도록 기를 정도의 그런
대선 경선을 해야 한다. 이 대표가 비명계 인사들과 본격적인 소통에 나서면서 통합 메시지로 원팀 민주당을 만들어낼지 주목됩니다. MBN 뉴스 표선우입니다. 이재명 민주당 대표의 통합 행보, 진짜 통합으로 이어질 수 있을까요? 국회팀 정태훈 기자와 알아보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2달 만의 회동입니다. 겉으로 보기에는 분위기가 아주 화기애애합니다. 네, 이재명 대표 시종일관 아주 밝은 표정으로 얼마 전 복당한 김 전 지사를 향해 환영의 메시지를 쏟아냈습니다. 네. 대한민국이 다시 서는 그날에 김 지사가 함께 손잡고 가길 기대한다, 이렇게도 밝혔고요. 포용이 필요하다고 했던 김 전 지사의 과거 발언에는 완벽하게 옳다며 적극 동의하는 모습도 보였습니다. 김 전 지사 역시 이 복당을 도와주셔서 감사하다며 화답했는데요. 하지만 앞선 기사에서 보신 것처럼 이 대표 앞에서도 당내 일극 체제에 대한 우려를 숨기지 않았습니다. 팬덤 정치의 폐해도 극복해야 됩니다. 팬덤이 문제가 아니라 우리 당의 시스템이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지금 저게 공개 회동에서 나온 얘기가 저 정도인 겁니다. 그렇죠. 그럼 비공개 회동에서는 어떤 얘기가 나왔을까요? 네, 두 사람은 배석자 없이도 1시간 20분가량 독대했는데요. 당내 통합의 필요성을 공감하는 자리였다는 설명입니다. 당내에서 마음 상처 입은 분들을 보담아 들 때가 됐다. 그래서 대표님께서 이에 대해 공감하시고 통 크게 통합을 해서 민주주의를 지켜나가자며 공감을 하셨습니다. 네, 또 오프라인에서의 참여 공간 확대와 주요 정책 추진 시 민주적 절차의 정당성을 확보하는 부분도 공감대를 형성했다고 밝혔습니다. 어쨌든 비명계 목소리에 이재명 대표가 지금 호응하는 겁니다. 그런데 그렇죠. 이게 한 번으로 끝나서는 안 될 거 아닙니까? 맞습니다. 앞서 이재명 대표는 김부겸 전 국무총리 그리고 임종석 전 대통령 비서실장 등도 차례로 만나겠다고 밝혔죠. 다만 아직 정확한 시점은 정해지지 않은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김 전 총리 측은 만나기로 한 건 확정된 상황이라면서도 구체적인 날짜는 아직 협의된 바 없다고 전했고요. 임 전 실장 측과도 현재 조율 중인 것으로 확인이 됐습니다. 네, 어쨌든 이런 행보 속에서도 비명계는 상처가 아직 큰가 봅니다. 계속해서 통합에 대해서 쓴소리를 하고 있어요. 맞습니다. 그치지 않고 있죠. 먼저 이재명 대표 측에서도 통합 이야기가 한번 나왔습니다. 친명 좌장인 정성호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김경수 전 지사를 향해 범친문적인 상징적인 분으로서 범민주적 세력의 통합의 역할을 할 것이라며 기대감을 내비쳤는데요. 비명계 인사들도 당을 위해서라는 명분으로 통합을 주문했습니다. 김동연 경기도지사는 다양한 목소리를 끌어안는 더 큰 민주당이 돼야 제대로 된 정권 교체를 이룰 수 있을 것이라고 힘주어 말했고요. 김부겸 전 국무총리도 탄핵 찬성 세력과 게임이 안 될 정도로 큰 힘이 돼야 한다고 지적했습니다. 여기에 민주당 원로인 유인태 전 국회 사무총장은 지난 총선 공천 과정을 언급하며 이재명 대표가 그동안 지은 죄가 많다고 다 끌어안아야 한다고 일침을 가하기도 했습니다. 지금까지 국회팀 정태웅 기자와 함께했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대장동 50억 클럽 의혹으로 재판에 넘겨진 박영수 전 특별검사가 1심에서 징역 7년의 중형을 선고받았습니다. 대장동 사업 청탁 대가로 50억 원을 약정받은 혐의는 무죄를 받았지만 대한변호사협회 회장 선거 비용 3억 원을 지급받은 혐의가 유죄로 인정돼 법정 구속됐습니다. 이시열 기자입니다. 이른바 대장동 50억 클럽 의혹에 연루됐던 박영수 전 특별검사가 1심 선고 공판에 출석했습니다. 수고하십니다. 박 전 특검은 대장동 개발 관련 민간 사업자들로부터 청탁을 들어주는 대가로 총 19억 원을 수수한 혐의로 지난 2023년 구속 상태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법원은 박 전 특검에게 징역 7년과 벌금 5억 원을 선고하고 추징금 1억 5천만 원을 명령했습니다. 재판부는 박 전 특검의 공소 사실 중 지난 2015년 대한변호사협회장 선거를 위해 남욱 변호사로부터 현금 3억 원을 받은 부분을 유죄로 판단했습니다. 재판부는 당시 우리은행 의장이었던 박 전 특검이 청렴성과 직무 공정성에 대한 신뢰를 훼손해 비난 가능성이 높다고 질타했습니다. 다만 박 전 특검이 대장동 개발 관련 민간 사업자들로부터 200억 원을 약속받은 혐의 등은 공소시효가 만료됐다며 면소로 대출용 여신의 양서 발급 대가로 50억 원을 약속받은 혐의 등에 대해서는 무죄로 판단했습니다. 이번 선고로 그동안 보석 상태로 재판을 받아오던 박 전 특검은 다시 구속됐고 공범으로 함께 기소됐던 양재식 전 특검보도 징역 5년을 선고받고 법정 구속됐습니다. MBN 뉴스
이시열입니다. 요즘 어선 사고가 왜 이리 잦죠? 전라북도 부안 앞바다에서 34톤급 어선에 불이 나 이 시각까지 7명이 실종된 상태입니다. 제주도에선 어제 저녁 10명이 탄 어선에 전복돼 5명이 실종도 했습니다. 노승환 기자가 보도합니다. 해경 구조선 멀리 어선에서 시커먼 연기가 하늘로 뿜어져 오릅니다. 주장 선박에서 계속해서 연기가 피어나오고 있어요. 오늘 오전 8시 39분 전북 부안 하왕등도 동쪽 4km 해상에서 34톤 어선에 불이 났습니다. 배에는 12명이 탔다고 알려졌는데 해경이 출동해 5명은 무사히 구조했지만 7명은 바다에 빠져 실종됐습니다. 불은 금세 꺼졌지만 사고 해역에 풍랑주의보가 내려져 해경은 실종자 수색에 애를 먹고 있습니다. 현재 저희들이 선박에 접근해서 세부적인 것들을 파악하고 있지만 정밀한 부분들에 대해서는 육상으로 이송을 해서 해경 구조선이 캄캄한 바다에서 뒤집힌 갈치잡이 어선으로 다가가려 합니다. 하지만 파고는 3에서 3.5m, 바람은 초속 최대 28m로 접근이 어렵습니다. 어제 저녁 7시 56분 제주 서귀포시 표선면 남서쪽 12km 해상에서 32톤 어선 재성호가 침몰한 현장입니다. 배에 탄 10명 가운데 5명은 구조됐지만 다른 5명은 실종됐고 이 실종자 중 2명은 숨진 채 발견됐습니다. MBN 뉴스 노승환입니다. 100여 명에게 의료용 마약류를 불법으로 투약해준 의사가 구속됐습니다. 전 프로야구 국가대표 오재원 씨와 강남에서 흉계난동을 벌인 이른바 람보르기니 남성도 이 의사에게 마약을 받았다네요. 황당하게도 생일과 또 출소 기념이라며 마약을 제공해 병원을 찾은 이들을 마약 중독에 빠뜨렸는데 이렇게 벌어들인 돈만 40억 원이 넘습니다. 심동욱 기자가 보도합니다. 경찰 수사관들이 병원으로 진입해 사무실 내부를 샅샅이 뒤집니다. 의료용 마약류가 무더기로 발견되고 탈세를 위해 만든 위조장부와 차명으로 개설된 통장을 찾아냅니다. 서울 청담동의 한 병원에서 의료용 마약류와 전신마취제를 불법 투약해오던 60대 의사 A씨가 경찰에 검거됐습니다. A씨는 지난 2021년부터 105명에게 17,000여 차례에 걸쳐 의료용 마약류를 불법 투약하며 41억 원을 챙겼고 범행에 가담한 병원 직원 14명 중에는 A씨의 배우자도 있었습니다. 이 병원은 환자들의 생일이나 출소일에 맞춰 마약류를 할인하거나 무료로 제공하며 투약자들을 중독에 빠뜨린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수사망을 피하려 가족이나 지인 명의의 차명 계좌로 범죄 수익을 관리하고 탈세용 장부와 상담용 대포폰을 쓰는 치밀함도 보였습니다. 특히 마약 혐의로 실형을 선고받은 전 프로야구 선수 오재원 씨 등도 병원에 내원했었던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마약류 투약 기록 거짓 보고 또는 미보고, 진료 기록 거짓 작성, 자신이 고용한 실장, 간호조무사, 가족 등의 명의를 부정 사용하는 등 경찰은 이른바 롤스로이스남 등 강남 일대 의료용 마약류를 제공한 병원 수사를 이어오다 지난해 2월 첩보를 입수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경찰은 구속된 A씨 등 115명을 마약류관리법 위반으로 검찰에 넘기고 관련 수사를 확대할 방침입니다. MBN 뉴스 심동욱입니다. 남북 이산가족 상봉은 진영과 이념, 정치 논리 이 모두를 뛰어넘어 진행이 됐었습니다. 가족과 생이별한 이산가족들의 아픔 때문이죠. 북한이 이번엔 눈물의 상봉이 이루어졌던 이산가족 면회소를 해체하고 있습니다. 우리 정부 자금 550억 원을 들인 곳입니다. 김세희 기자가 보도합니다. 정부가 금강산에 있는 이산가족 면회소를 북한이 철거 중인 것을 확인했다고 밝혔습니다. 북한은 본관 건물 위층 전망대와 외벽 타일을 뜯고 본관 양쪽에 있는 사무소의 벽체도 해체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집니다. 금강산 이산가족 면회소는 우리 정부가 2008년 550억 원을 들여 완공했고 2009년부터 2018년까지 5번의 이산가족 상봉 행사에 사용됐습니다. 면회소까지 없어지면 주유소 등 부대시설을 제외하고 금강산에 남은 우리 정부 주요 시설은 모두 사라지게 됩니다. 금강산 이산가족 면회소 철거는 이산가족의 염원을 짓밟는 반인도주의적인 행위이며 우리 국유 재산에 대한 중대한 침해 행위입니다. 북한과 다시 교류할 수 있기만을 기다리던 이산가족들은 계속되는 북한의 단절 조치가 안타깝습니다. 기분은 물론 나쁘죠. 나쁘고 아쉽죠.
계속 그 자리에서 우리 이산가족들이 만남을 가져야 되는데 어쨌든 뭐 지금 개성공단의 그거 폭파이어서 또 통일부는 북한에 대한 법적 조치와 국제사회와의 협력 등 필요한 조치를 검토할 예정입니다. MBN 뉴스 김세희입니다.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푸틴 러시아 대통령과 우크라이나 전쟁 종전 협상을 시작하기로 합의했습니다. 협상 장소로 사우디아라비아를 언급했죠. 유럽 내 일이고 우크라이나 일인데도 우크라이나와 유럽은 아예 협상에서 배제됐습니다. 워싱턴에서 강영구 특파원이 보도합니다.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푸틴 러시아 대통령과 90분간 전화 통화를 했습니다. 이 자리에서 우크라이나 전쟁 종식을 위한 협상을 시작하기로 합의했습니다. In Saudi Arabia, the first time we'll meet in Saudi Arabia, see if we can get something done. But we want to end that war. That war is a disaster. It's a really bloody, horrible war. 협상 장소로 사우디아라비아를 지목한 것은 서방 국가의 영향이 크지 않으면서 트럼프와 푸틴 모두에게 우호적인 국가이기 때문입니다. 이제 관심은 종전 협상의 쟁점들입니다. 먼저 우크라이나가 지속적으로 요구해온 나토 가입 문제에 대해 트럼프 대통령은 부정적인 입장을 분명히 했습니다. 영토 문제는 현재의 전선으로 동결하는 방식이 유력한 가운데 미국이 우크라이나의 영토 양보를 압박할 것으로 보입니다. 또 미국이 이번 전쟁에 지출한 천문학적인 비용은 우크라이나의 광물 자원으로 처리될 전망입니다. And he's going there to get a document done where we're going to be assured that we're going to, in some form, get this money back. Because 젤렌스키 대통령은 우크라이나의 요구가 반영되지 않은 채 협상이 진행될 가능성에 대해 우려를 나타냈고 종전 협상에서 아예 배제된 유럽은 뒤늦게 모든 협상에 참여하겠다며 입장을 밝혔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의 적극적인 중재 속에 우크라이나 전쟁은 새로운 단계로 접어들었습니다. 워싱턴에서 MBN 뉴스 강영구입니다. 우리나라엔 전쟁을 피해 탈출한 우크라이나 피난민 3,500명 정도가 와 있습니다. 전쟁이 발발한 지 벌써 3년째. 우크라이나에 남아 싸웠던 아버지, 아들, 남편의 전사 소식을 이 낯선 한국에서 들어야 했던 이들도 적지 않습니다. 이상혁 기자가 우크라이나 전쟁 3주기를 맞이해 전쟁의 상흔을 안고 한국에 온 이들을 만나봤습니다. 전쟁이 일어난 지 8개월 만에 힘겹게 한국으로 피난온 김잔나 씨가 고령인 남편 김막심 씨의 사진을 보여줍니다. Я просто люблю Азию восточную. Это мне говорят, что даже в прошлой жизни у меня были азиатские корни, поэтому я и выбрала. Изначально мне, во-первых, нравился имя Максим, и я нашла себе такого же. 잔나 씨는 남편과 함께 탈출하려고 했지만 병역 대상인 남편이 2차 심사에 걸려 결국 함께하지 못했습니다. 설상가상으로 포상금을 노린 이웃의 신고로 강제 징집당한 뒤 북한군과 교전으로 유명해진 쿠르스크전에서 최악의 소식을 전해들었습니다. У меня на тот момент я работала здесь недалеко, в ночную смену. Мне когда сообщили, мне сообщили от третьих лиц. 고국에서 장례를 치르고 돌아와 남편의 관을 감쌌던 국기와 두 아이만 남아 앞으로가 막막하지만 아이만은 안전한 한국에서 교육하고 싶다는 희망만을 품고 살고 있습니다. 다른 우크라이나 피난민은 전쟁이 끝나지 않아도 고향 땅으로 돌아가고 싶은 마음이 굴뚝 같습니다. Он в другом городе живет. Боится, надо же меня проведывать все время. И поэтому... Который в Корее живет? Нет, который там живет. Он мне не разрешает. Младшему сказал, паспорт отбери, билет порви. Не пропускай мамку. И вот так. 고향에서 운영하던 큰 농장의 흙냄새가 매일 아른거리는데 특히 고향에 묻힌 남편을 생각날 때면 향수병이 더 심해집니다. Ой, очень хочу. Я хочу домой. Домой. Дети просто не понимают, они ж молодые. А я же старая, мне хочется дома умереть рядом с мужем. Там уже место все готово. Почему я должна здесь оставаться, я ему говорю. Никак они до них. 종전 협상은 급물살을 타고 있지만 고향을 잃은 피난민들의 눈물이 그치려면 더 많은 시간이 소요될 전망입니다. MBN 뉴스 이상엽입니다. 타이완에 있는 백화점에서 폭발 사고가 발생해 최소 5명이 숨졌습니다.
건물 밖을 지나가던 사람이 파편에 숨지고 건물 안에 있던 사람이 밖으로 날아갈 정도로 폭발이 어마어마했습니다. 김태희 기자입니다. 굉음과 함께 백화점 고층에서 창문 파편이 떨어집니다. 그 뒤 검은 연기가 뿜어져 나옵니다. 현지 시각 오전 11시 반쯤 타이완 중부 도시 타이중의 한 백화점에서 폭발 사고가 일어났습니다. 很大声的震动，我们那时候第一时间以为是地震，然后后来发现说不是地震，因为有碎片从那个电梯的那个上方全部都掉下来。 이 폭발로 최소 5명이 숨지고 20명이 다쳤습니다. 지나가던 행인이 건물 파편에 맞아 숨졌고 건물 안에 있던 사람이 창문 밖으로 날아갈 정도로 폭발의 위력이 컸던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폭발이 발생한 곳은 백화점 12층 내부의 푸드코트로 당국은 철거 공사 현장에서 가스가 누출된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他是说，目前11楼、12楼美食街的确是有在进行改装的。 현지 소방당국은 소방차 27대와 소방구조대 62명을 투입해 진화와 구조, 추색 작업을 벌이고 있습니다. MBN 뉴스 김태희입니다. 크면 클수록 좋다는 뜻의 신조어, 거거익선. 보통 가전업계에서 많이 쓰는 용어인데 요즘은 국내 자동차 업계에서도 확산하고 있습니다. 넓은 실내 공간을 선호하는 소비자들이 늘면서 차들이 점점 커지고 업체들도 대형차 개발에 심혈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김태일 기자가 보도합니다. 현대차가 출시한 대형 전기 SUV 차량입니다. 그동안 전기차는 중소형이 주를 이뤘는데 현대차는 이번에 처음 대형 SUV를 선보였습니다. 대형차 선호 현상이 뚜렷해지고 있는 국내 자동차 시장의 시류를 반영한 겁니다. 소비자들이 대형차를 선호하는 이유는 무엇보다 이렇게 넓은 실내 공간 때문입니다. 커다란 차에 대한 니즈를 갖고 있는 사람들은 그 안에서 누릴 수 있는 자기의 공간을 확보하는 거라고 생각을 해요. 그런 점에서 자기 자신의 개성을 살릴 수 있고. 최근 출시된 현대차의 대형 SUV는 4만 5천 대가 사전 예약될 정도로 많은 관심을 받고 있고 포드와 폭스바겐 등 수입차 업체들도 중소형보다는 대형차를 앞다퉈 국내에 들여오는 추세입니다. 최근 대형차들은 큰 차체에 대한 부담감을 각종 편의 사용으로 보완해 운전 편의성을 높인 부분이 눈에 띕니다. 큰 차가 안전하다, 또 큰 차가 사회적으로 대접받는다라는 인식이 상당히 크기 때문에 자동차 제작사도 그러한 선호 현상을 따라서 중대형 쪽으로 지향을 하고 가전업계에서 주로 거론되는 크면 클수록 좋다는 뜻의 신조어 거거익선이 국내 자동차 시장에도 확산하는 분위기입니다. MBN 뉴스 김태일입니다. 오늘처럼 눈이 오지 않는 맑은 날엔 속도를 줄이지 않고 평소처럼 운전 많이들 하시죠. 그런데 맑고 포근해도 도로에 빙판이 생길 수 있습니다. 심지어 밤새 영상의 기온이었고 지금 또 영상이라고 해도 말이죠. 강세영 기자가 이유를 알아봤습니다. 운전자에게 언제 빙판길을 주의해서 운전하는지 물었습니다. 저녁에는 추워지잖아요. 그때 아스팔트가 얼어있다고. 그런데 올겨울 안성에서 일어난 빙판길 연쇄 추돌 사고 당시 기온은 영상 0.8도였습니다. 밤새 기온이 무리하는 0도 아래로 떨어지지 않았는데 빙판이 생겼던 겁니다. 해가 뜨고 기온이 오르며 이곳의 온도는 영상 1.5도를 넘었습니다. 그럼 도로 표면의 온도는 몇 도인지 한번 재보도록 하겠습니다. 표면 온도는 영하 4.4도로 기온보다 6도가량 낮습니다. 열화상 카메라에도 대기보다 도로 온도가 낮게 나타납니다. 해가 지고 대기로 열을 빼앗기거나 도로의 찬 공기가 따뜻한 공기를 막아 도로 표면의 온도가 기온보다 낮을 수 있습니다. 따뜻한 공기가 바로 지표면을 데우기보다는 상공의 기온은 따뜻해지고 지표의 기온은 오히려 더 차가운 이런 역전층의 형태가 나타나게 됩니다. 날씨가 좋아도 방심하면 안 됩니다. 3년간 설이나 결빙이 생긴 도로에서 일어난 사망사고를 분석해보니 41%가 맑은 날에 발생해 눈이나 비가 내린 날을 앞섰습니다. 강수가 없어도 아스팔트 틈에 남아있던 수분이 얼 수 있고 안개도 빙판을 만들 수 있습니다. 밤사이 낮은 기온으로 얼어붙은 도로 노면에서 그 대기 중에 있는 습기가 흡착하면서 얇은 얼음막을 형성하게 되는데 이것이 바로 블랙아이스입니다. 겨울철엔 맑거나 포근한 날에도 방심하지 말고 주의해서 운전해야 합니다.
MBN 뉴스 강세현입니다. 오는 26일 대한축구협회장 선거에 나오는 허정무 후보가 MBN과 만났습니다. 현 집행부는 젊은 축구인들을 적당히 이용만 했다고 비판했는데요. 만약 당선된다면 똑똑하고 유능한 후배들이 마음 놓고 일할 수 있게 징검다리 역할을 하겠다고 강조했습니다. 최영규 기자입니다. 허정무 후보는 축구협회가 지난 30년 동안 젊은 축구인들을 일회용으로만 쓰고 버렸다며 아쉬움의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그러면서 한국 축구 발전을 위해 이들이 꼭 필요하다며 젊고 능력 있는 축구인들을 키우기 위해 이번 선거에 나섰다고 강조했습니다. 축구 발전을 위한 거라면은 어느 것도 마다하지 않겠어요. 모든 힘을 쏟아가지고 마지막 정말 개혁에 동참하고 앞으로의 징검다리 역할을. 정몽규 회장을 징계하라는 문화체육관광부의 처분이 법원에 의해 효력이 멈췄지만 시간을 끄는 것에 불과하다고 한 허 후보는 비방을 멈추자는 정 후보를 강하게 비판했습니다. 정몽규 후보께서는 달인이잖아요. 시간 끄는 달인. 사실대로 얘기하는 거거든요. 비방으로 치부하기보다는 오히려 반성할 줄. 지난 12년 동안 유소년과 여자 축구가 무너지고 천안 축구종합센터 문제로 정부와 갈등까지 생겨 한국 축구가 벼랑 끝에 몰렸다는 허 후보. 공정하고 투명한 운영과 함께 월드컵 8강 이상을 바라보는 축구협회를 만들겠다는 다짐으로 축구인들의 지지를 호소했습니다. 대한민국 축구가 세계에서도 인정받을 수 있고 월드컵 무대라든가 원 세계 무대에 가서 8강 이상의 성적을 가질 수 있는 그런 능력을 MBN 뉴스 최영주입니다. 오늘 아침 날이 반짝 추웠습니다. 그래도 낮부터는 햇살이 비치면서 기온이 크게 올랐는데요. 남은 한 주 동안도 평년보다 온화하겠습니다. 내일 서울의 한낮 기온이 10도로 마치 초봄처럼 따뜻하겠고요. 주말에도 평년 기온을 3에서 5도가량 웃돌겠습니다. 건조특보는 더 확대됐습니다. 강원 영동과 경북 동해안에 따라서는 건조주의보가 발효 중이고요. 이들 지역으로는 바람까지 강하게 불겠습니다. 내일은 전국이 대체로 맑다가 차차 구름이 많아지겠습니다. 중부지방은 서울이 10도, 강릉은 12도까지 오르겠고요. 남부지방도 아침에는 영하권으로 떨어지는 곳이 많겠지만 한낮 기온은 전주와 광주가 10도, 부산 12도까지 올라서 포근하겠습니다. 오는 주말 동안 남해안과 제주도에는 비가 내리겠습니다. 다음 주에는 날이 추워질 전망입니다. 내셨습니다.